이제부터 대전 시립미술관 2021년 관장 초청 대담 정신의학 마음예술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장 양일모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리와 윤리, 윤리의 한국적 정초로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저희 대전시립미술관은 정신의학, 마음, 윤리를 연결해서 새로운 공간미술을 확장하는 이런 기획입니다. 특히 오늘 양일모 교수님과는 한국적 윤리적 정초를 성찰해서 마음과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윤리라는 연결고리로 새로운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양일모 교수님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양일모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셨고 동대학원에서 동양철학으로 석사학위, 그리고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옌프, 중국의 근대성과 서양사상, 민본과 민주주의의 개념적 통섭 등의 저서와 윤리 개념의 근대적 전환, 20세기 전후의 한국의 언론 잡지 기사를 중심으로 등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양일모 교수님,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양일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승의 관장님 덕분에 대전시립미술관의 그 관장 초청 대담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제가 정신, 마음, 그리고 예술 이런 분야입니다만은 제가 정신의학은 잘 모르는 분야이고요. 그래서 선뜻 이 대담에 응하기가 두려웠습니다만은 이 마음이라는 영역, 그리고 제가 아마 성리와 윤리라는 그런 책을 저술한 적이 있어서 관장님이 특별하게 배려를 해주셔서 아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정신의학 그리고 이 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공부한 내용들, 아마 유교 혹은 동양 혹은 마음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특히 저희가 정신의학에서는 초자라는 개념이 나오고, 초자는 어떤 윤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성리학을 아주 발전시켜 온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또 요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양일모 교수님을 모시고 질문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먼저 양일모 교수님, 성리학에서 성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성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마 성리학 혹은 성리 이런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 어려운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마 연구년을 이용해서 어떤 출판사의 부탁을 받고 이 고등학교 교재로 교과서로 윤리와 사상을 집필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집필하는 과정에서 이 동양 파트 부분에서 제발 쉽게 써달라 이런 부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동양 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일상 용어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성리학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또 성리가 무엇일까 이렇게 관장님이 직접 질문하시듯이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다가 이게 성리학에서 성리가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이제 성리학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 아마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상식으로 본다면은 이 조선 시대에는 성리학이 아마 국가를 통치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념이 되었다. 이런 문장들은 아마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장을 조금 더 뒤집어서 본다면은 조선 시대 건국 이래로 아마 그 성리학이
그 조선을 다스리는 국가 이념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전은 무엇이었을까를 이제 그 생각해 보면은 아마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국가를 통치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성리학은 이제 불교 국가인 고려에 대항해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 나온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성리학은 이제 불교와는 대립적이었다. 물론 뭐 아주 전문적인 연구자들은 이제 불교와 성리학의 연관관계도 얘기합니다만은 조금 상식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성리학이라는 것은 불교와는 대치되는 대립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그리고 아마 성리학은 그 우리가 조선시대 성리학은 아마 국가를 통치하는 이념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성리학이라는 용어 이외에 유교라는 용어도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유학이라는 용어도 있고 그래서 아마 성리학과 유교는 그러면 어떤 관계에 있을까? 아마 조금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뭐 유교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고요. 아마 우리가 종교를 분류할 때 이게 종교인지 아닌지는 좀 애매합니다만은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뭐 이런 분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큰 분류가 있고 또 그 안에 성리학이라는 조그마한 이제 하위 그룹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선시대의 성리학이라는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이 조선시대 성리학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일까? 아니면 땅에서 나온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교과서를 보면은 아마 고려 말기에 아마 그 안향 혹은 백이정 이런 사람들이 원나라에 가서 주자학과 관련된 도서들을 이제 수입하면서 조선에 주자학이 시작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본다면은 그 아마 주자학 혹은 성리학은 상당히 연관이 있는 학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 가서 아마 이미 중국에서 발전하고 있던 어떤 그 유학, 주자학 계통의 학문을 조선에서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성리학이 도입된 것을 이론적으로 보면은 조금 뭐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조금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마 한국의 그 유명한 서원 중에 아마 도산 안동에 가면은 도산서원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먼저 생긴 그러니까 아마 한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그 서원이 영주에 있는 소수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유네스코 기념 아마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그 조선 시대에 아마 원나라에 가서 주자학 혹은 성리학을 수용한 사람들 특히 이제 안향, 백의정 이런 사람들이 그 들어와서 영주에 조그마한 사당을 짓고 혹은 이제 서원을 지어서 했던 것이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도산서원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일종의 학교라는 기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사립학교라고 할까요? 사립 그리고 또 도산서원에서 안동에서 그리고 그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 이제 그 조선시대 과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 시험 합격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그 유명한 학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기능을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성리학이라는 것이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과거 시험의 교과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교육 기능을 맡았던 그런 그 그룹들이 성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외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제가 아마 오늘 얘기가 어려워서 오늘 첫 번째 질문에 조금 길게 대답을 해도 괜찮겠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 고려 말기에 안향, 백이정 이런 분들이 중국에 가서 그 당시 원나라였습니다만은 그 중국의 학문을 수용해서 아마 조선시대 성리학이 그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그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성리학이 생기기 이전 혹은 고려시대 불교가 성행하기 이전 그러면 유학이 없었을까? 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삼국시대도 역사를 보면은 이미 그 유교의 역사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 일본과의 관계는 한국 사람들이 아주 기억을 잘합니다만은 백제 시대의 왕인 아집기 이런 분들이 노노와 천자문을 일본에 전하였다. 이 문장은 한국인이면은 굳이 그 친일 반일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기억하고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미 백제 시대에 논어라든지 천자문이라든지 유교와 관련된 이 텍스트들이 한국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학문적으로 보면은 이제 삼국 시대의 유교 이런 것은 이제 중국에서
그 유교의 발전과 관련시켰을 때 중국에서는 어떤 맥락이 있을까 이런 그 부분과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리학에서 다시 이제 유교라는 그 단어로 옮겨갔습니다만은 유교의 그러면 출발은 어디일까 하면은 기원전 거의 5, 6세기에 해당하는 공자 혹은 맹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아마 지금으로부터 계산을 하면 거의 2500년 전인 것 같아요. 기원전 5세기, 6세기니까요.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초기 유학이라는 의미로 아마 아주 가장 기초적인 의미로 아마 그 원시 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공자와 맹자의 유학은 혹은 진나라 시대, 진시황 시전 이전의 유학이라고 해서 선진 유학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한나라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당나라 시대가 되면은 조금은 또 달라지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한당 시대의 유학이다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요. 이제 그 한당 시대를 지나서 이제 수나라를 지나고 송나라, 명나라 시대가 되면은 다시 유교가 다른 색깔로 바뀝니다. 아마 그 전에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또 불교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송명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조금 어렵게 송명리학이라고 이기론할 때 리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명리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할 때는 송나라 시대 혹은 명나라 시대의 그 유학들 아마 제가 리학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학문들이 조선에 한국에 수용된 이후의 학문을 그 리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학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제가 우리가 이제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불교 예를 들어 보면은 불교 안에도 아마 천태종도 있고 하엄종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종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파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좋은 의미의 파라는 뜻입니다. 다시 아마 우리가 기독교를 보더라도 뭐 천주교 혹은 기독교라는 큰 분류도 있고 혹은 기독교 안에도 장로교, 침례교 이런 분류가 있듯이 유교 안에도 우리가 성리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분류가 있다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그 한국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정약용 같은 분들은 이게 그 조선시대의 성리학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정약용 또한 유학자입니다만은 그 이전의 유학, 원래 유학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역사에서 볼 때도 지금 성서 해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은 원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나눴던 대화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유교회 안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그 분파가 있고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할 때는 중국에서 송나라 시대 혹은 명나라 시대 혹은 그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에 발전했던 어떤 유교의 하나의 그 이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성리학의 배경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우리가 그 쉽게 얘기를 하면은 조선시대 비판할 때 아마 성리학의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면은 그래서 유교가 망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갑자기 논리가 비약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선시대의 문제가 성리학에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성리학의 어떤 점이 문제였을까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마 정당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장님이 이 물은 진짜 어려운 질문 성리라는 단어이네요. 네. 아마 성리. 그 성리라는 말은 그 실제로는 주자 혹은 주자 이전에 주자의 선생님뻘에 해당하는 분들이 사용한 단어이고요. 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 신방변에 생자가 붙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맹자책을 보면은 성선설 이런 얘기를 하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맹자나 순자가 성이라고 할 때는 인간의 본성, 근데 본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타고난 마음이라는 뜻이겠죠. 타고난 품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리라는 말은 그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쉬운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세계의 원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성리라고 한단 말은 조금 더 이제 원래 한문 표현은 성은 곧 리이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즉리 아마 조금 그 어려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성적리 이런 표현을 들었을 것 같아요. 또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심즉리다 이런 그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중국에서 송나라, 명나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송나라 시대 때는 주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들이 성은 곧 리이다 이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의 그 왕양명 그룹들은 리의 앞에다가 심이 곧 리이다 이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양추자학과 양명학 구별을 하려면은 이제 성이라는 단어와
심이라는 단어 상당히 그 난해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원래 쉽게 정의하기도 어려운 부분들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그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야 이 두 학파가 왜 이렇게 싸웠을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성이라는 글자를 조금 더 그 경전에 입각해서 설명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그 갖고 있는 사람의 성질이라고 하면 조금 뭐 성질이 그 좋은 분도 있고 개편한 사람도 있고 조금은 그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용어를 찾아봤더니만 아마 품성이라는 말이 또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품자는 이제 어디 이 하늘로부터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는 마음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의미를 하면 아마 천성이라고 할거든. 저 사람은 천성이 착하다. 아마 그때 하늘 천자가 갑자기 붙어버린 것 같아요. 천성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인간이 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어떤 마음 그런 의미로 아마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리고 원래부터 갖고 있는 이 마음이 리다 할 때 리라는 글자 또 어려운 글자네요. 아마 리라는 글자도 원래에 보면은 그 구슬옥변에 마을 리자가 붙는 글자네요. 그래서 구슬옥자가 붙었다는 것은 아마 구슬을 다듬다. 아마 구슬 아마 구슬이라는 거 제가 표현이 조금 어색합니다만 옥이라고 할까요? 옥에 결이 있고 결에 따라서 큰 옥을 아마 다듬는 과정을 리라는 글자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 글자가 조금 더 후대에 남아 있는 단어가 우리가 정리하다 할때 아마 이렇게 그 책을 정리하다 뭐 짐을 정리하다 할 때 리자가 바로 이 그 성적리 성이란 성은 곧 리이다 할 때 이 어려운 단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단어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리한다는 말은 뭔가 가다듬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더욱더 노골적으로 남아있는 단어가 우리가 이용소 미용소 할 때 이용 혹은 그 이발관이라고 할 때 한자가 바로 이 고상한 리자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다듬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다듬 때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가지런하게 다듬는 것 같아요. 너무 파격적으로 다듬는 건 조금 예외인 것 같고요. 이제 가지런하게 다듬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리라는 글자가 어떤 다스리다 혹은 정리하다 혹은 어떤 그 거기서 조금 더 추상화되면서 어떤 원리라고 할까요? 원리라는 의미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의 법칙이라는 의미까지도 확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리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 제가 성은 인간이라는 문제를 다룬다고 했죠. 리라는 말은 이제 세계의 원리라든지 법칙과 이제 관련시킨다고 했는데 성리라는 단어는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 본성 자체만 그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 세계의 법칙과 어떻게 해서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성리학의 성리라는 단어입니다. 네. 아마 그 이전까지 아마 아마 정신의학이나 혹은 의학 하시는 분들은 인간의 본성을 얘기할 때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고대에서는 특히 동양에서는 인간의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자연 세계의 원리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짧지만 우리 이제 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생각했던 가치관, 인간관, 마음관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 그 아까 타고난 품성, 그다음에 또 마음, 또 그게 학교에서도 배우고 국가 정치 철학도 됐고 시대별로도 좀 분화가 됐고 우리나라에 유입이 됐고 이런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놀라운 점은 어떤 거냐면 인간의 품성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것을 핵심 주제로 아까 뭐 처음에 뭐 논어가 공자가 나오는 2000년 이상 동안 사상의 중심이 됐다는 게 좀 경이롭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았구나.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지 않는 품성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관심이 높은 우리가 문화권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신의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대담을 하면서 잘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 성리학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인간의 본성하고 아까 말씀하신 뭐 옥을 다듬는다, 이치 이런 것들이 자연의 질서가 일치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본성하고 자연의 이치가 하나로 연결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질문 또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질문도 아마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질서 이 두 개가 일치하는 것일까 이런 이제 그 문제인 것 같네요. 이 질문 자체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일까 하는 그 어려운 문제가 하나 들어 있고요. 또 자연의 질서라는 것이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이 자연의 영역이 있고 그래서 조금 아마 큰 카테고리로 얘기하면 인간과 자연이라는 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정말로 그 일치할까라는 이 사실의 문제와 일치해야 된다 하는 어떤 당위의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마 제가 앞에 질문을 대답을 하면서 아마 그 맹자의 성선설 혹은 순자의 성악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의는 아마 특히 동양 철학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동양 철학만이 아니라 서양 철학에서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인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겠죠. 아마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의들은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도식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성선설, 선하지 않고 악하다는 성악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조금 더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본성 속에는 성만 있다, 악만 있다 하는 것은 조금은 이제 극단적인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이제 두루뭉실하게 피해가는 논법이라고 할까요? 그 인간의 본성에는 성과 악이 동시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그런 선, 악 이런 도덕이라는 영역이 들어있을까?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금 어려운 말로 성, 무선, 무악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요. 맹자책 혹은 이 순자책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상당히 주장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모든 인간은 선하다. 이거 아마 부처님이나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얘기. 그런 얘기를 맹자가 증명하기 위해서 맹자책 내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책을 쓰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 반대 적군들이 있겠죠.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저도 그런 쉽게 비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맹자가 왜 인간의 본성이 선할까 이런 고민을 끝까지 하면서 이제 쓴 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한 가지 주장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그러면 또 자연이란 무엇일까? 이 주제 또한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아마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법칙이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젯밤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게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까 찾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영화를 보기 시작해서 준비를 못하고 시간을 보내버렸어요. 또 거기에는 또 다른 영역 같아요. 단순한 자연의 질서를 넘어서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의 어떤 질서, 어떤 순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아마 순환이나 어떤 원리도 기계론적으로 설명하는 과학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기후가 따뜻해지고 어떤 생물이 성장하고 이렇게 기계론적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자연 세계에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다고 할 때 또 아마 기독교 신자라면은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연을 볼 때 법칙이라고 하더라도 기계론적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 자연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자연에 관한 설명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자연에 어떤 질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만은 또 그것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연에는 질서도 있지만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사람을 힘들게 한다든지 천둥이 쳐서 사람을 그냥 물건을 피해를 준다든지 더 심해서 홍수가 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재난이라든지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재난이 있다든지 그래서 자연의 세계에는 질서보다는 무질서에 가깝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런 것을 보면은 아마 힘이 센 녀석들이 약한 녀석들을 무자비하게 그냥 잡아먹는 것 같아요. 이런 힘의 우열에 의해서 아마 원리가 어떤 법칙이 이루어지는 이런 경쟁의 세계 이런 것이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주제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주장, 악하다는 주장과 그 자연의 질서에 자연 세계에 질서가 있다는 주장과 질서가 없다는 주장, 이 그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동물의 세계에서 보던 그러니까 힘이 센 사자들이 지나가는 이 노루라든지 불쌍한 토끼라든지 그냥 잡아먹는 것이 이게 세계의 원리이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은 아마 이 자연의 법칙을 사회까지 확장하는 그런 이론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러운 이론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세계에서 어떤 법칙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조화라든지 이런 것을 끄집어내려는 그런 주장들이 아마 동양 쪽에서는 많았고요. 아마 서양 세계에서도 그런 주장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질서를 아마 일치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들, 동양 철학에서는 대부분 이쪽이 가까운데, 자연의 세계 속에서 질서라든지 어떤 법칙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연을 설명할 때 그 영역을 캐내고, 그리고 이제 그 영역들, 자연의 질서에서 어떤 법칙적이고 조화로운 부분들을 인간의 본성과 그대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주장들, 이런 주장들이 아마 인간의 본성과 자연 세계가 일치한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의 어떤 특징적인 주장들이고요. 그리고 동양 철학 쪽은 이쪽이 많이 있고 서양 철학 쪽에서는 아마 스토아 학파들이 이쪽 그 계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가 인간, 사람 마음, 그다음에 뭐 자연하고 연결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그다음에 특히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이나 아시아는 마음, 뭐 본성과 자연을 연결해서 생각하려고 했던 경향이 좀 짙다라고 이해가 됐습니다.